어렸을 적부터 몸이 많이 아팠던 20대 딸. 하지만 가족의 걱정에도 불구하고 밝고 긍정적으로 잘 자라줬는데요. 그리고 딸은 한 남성을 만나 행복한 미래까지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지난해 여름 가족은 충격적인 전화 한 통을 받게 되는데요. 딸이 남자친구가 휘두른 흉기에 190여 차례를 찔려 살해당한 겁니다. 하지만 가족을 더 충격에 빠뜨린 건 재판 결과였습니다. 딸이 숨진 그날의 진실이 알고 싶다는 유족. 대체 딸에게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지난해 여름 벌어진 충격적인 사건입니다. 최근 1심 선고가 있었고 유족께서 직접 저희한테 제보를 주셨어요. 제가 직접 취재를 했는데 저 개인적으로 참 지난 한 주가 되게 힘들었습니다. 최윤종 피해자 어머니하고도 통화를 했고 또 거의 비슷한 결의 이 사건의 피해자 어머님과도 통화를 했어요. 자, 일단 정리를 좀 해보죠. 네, 일단 사건이 있었던 게 지난해 7월 24일입니다. 이 강원도 영월군에서 있었던 일이고요. 유족에 따르면 20대인 딸은 그 남자친구랑 결혼 날짜까지 잡고 결혼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다고 합니다. 이 딸의 집에서 둘이 동거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건 당일 이 딸의 남자친구가 일하다가 점심 식사를 하러 집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이 상황에서 이 여자친구에게 무려 190여 차례 흉기를 휘둘러서 상당히 잔혹하게 살해를 했습니다. 그리고 자해를 했고요. 112에 직접 신고를 합니다. 범행 동기에 대해서 이 남성은 경찰에 이렇게 진술했습니다. 이웃과 층간소음 문제로 갈등을 겪고 있었는데 여자친구가 나에게 정신지체냐라는 말을 했다. 이 말 듣고 격분해서 범행을 저질렀다라는 겁니다. 1심 선고가 최근에 나왔습니다.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경찰 신고한 점 등을 고려했다면서 징역 17년을 선고했습니다. 징역 17년 이해가 가십니까? 자, 피해 고인의 어머니는 앞서 보신 것처럼 내 딸 얼굴을 공개해서라도 이 억울함을 좀 풀어달라고 저희한테 말씀을 주셨어요. 보여주시죠. 보여주시죠. 지금 준비 안 됐습니까? 자, 체크포인트 먼저 짚어보죠. 계획 범행 정황입니다. 고인의 조남은 정혜주 씨입니다. 어머니에 따르면 가해자란 녀석은 수시로 진술을 번복했고 급기야 계획 범행 정황까지 보였답니다. 어머님의 얘기 직접 들어보시죠. 맨 처음에 그 프로파일 하시는 분이 상담을 했을 때 자기가 회사에서 잠깐 쉬는 그 낮잠 자는 동안에 뭐 아이가 전화를 해서 오라 그래서 오늘은 가서 죽여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고 출발을 했다고 상담할 때 이야기를 했대요. 그리고는 기억이 안 난다고 그렇게 진술을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마지막 선고 나던 날 진술에 뭐 자기한테 모욕적인 말을 했다. 오빠 뭐 정신지체야 뭐 이러고 말을 해서 격분해서 그랬다고 하는데 왜 죽였는지에 대한 정확한 진실은 아직 저도 모르고요. 피해자를 죽일 결심을 한 채 집으로 갔다고요? 그러니까 일단은 우발적 범행이라고 지금 주장을 했고 그 재판에도 우발적 범행이라는 점이 나왔는데 일단은 그 당시에 이 20대 남자친구 가해자가 그 피해자를 살해한 순간을 전혀 기억하지 못한다고 처음에 진술했었는데 프로파일러와의 조사 과정에서 이거는 일단 유족 측의 얘기입니다만 내가 회사에서 쉬고 있는데 여자친구의 전화가 와서 집으로 오라는 얘기를 들었고 그래서 오늘은 가서 죽여야겠다 이 생각을 하고 집으로 출발했다 이런 진술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다면 아까 우발적 범행이랑은 얘기가 좀 다르죠. 그러니까 일단은 처음부터 여자친구를 살해할 결심을 하고 집을 향했다라는 그런 취지인 것인데 일단 유족 측에서 문제 제기를 하는 건 이제 우발적 범행인 경우하고 좀 이 상황이 좀 매치가 안 되는 게 가해자가 집에 도착해서 엘리베이터를 탄 시간부터 범행 후에 본인 스스로 경찰에 신고를 했다고 했죠. 신고한 시간까지 한 20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는데 그러면 거의 처음부터 본인이 살해할 결심을 하고 들어갔기 때문에 이렇게 짧은 시간 안에 본인이 범행을 마치고 자해까지 하고 경찰에 신고한 것 아니냐. 그래서 뭔가 이 사건은 계획적 범행이라고 판단이 된다는 것이 유족 측의 입장입니다.
지금 사진이 나가고 있죠. 고정혜주 씨입니다. 24살이었어요. 사망 당시. 상당히 앳된 얼굴입니다. 자, 이게 진짜 우리나라는 왜 이런지 모르겠어요. 언제까지 피해자 유족들이 고인의 얼굴을 공개하면서 제발 우리 사건, 우리 아이, 우리 이 억울한 죽음을 좀 알아달라고. 언제까지 피해자들 사진을 공개하고 저 가해자 놈의 사진은 저렇게 꽁꽁 언제까지 숨겨야 되는지. 예? 이 나라 법이 말이죠. 정말 너무너무 짜증이 납니다. 예? 제가 조금 또 흥분했는데 제가 저 자식 저거 얼굴 어떻게 해서든 좀 공개하는 걸 좀 고민을 해볼게요. 예. 지금 당장 우리 가족 여러분들도 채팅창에서 왜 저 자식 얼굴은 가리냐고 막 계속 그러시는데 박 변호사님. 이 놈이 말이죠. 네. 계속해서 진술을 계속 바꿨답니다. 이게 좀 놀랍습니다. 진술 번복이. 이제 살인 사건 같은 경우는 동기라든지 이런 것들이 매우 중요하고 왜 이것을 하게 됐느냐 이 부분을 파악을 하는데 범행 직후에 어떻게 했냐고 하니까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에 여자친구와 대화가 왔냐 오빠 왔냐 밥 차려줄까 이게 마지막에 진술했는데 그 이후에 프로파일링 조사할 때는 피해자 방어하느냐 안 하느냐 질문하니까 두 손으로 막으면서 오빠 왜 그래? 라고 막았다는 얘기도 했습니다. 또 결국은 이 프로파일러 진술에서는 또 부인을 한 다음에 1심 선고하는 날 최후 진술에 또 다른 말을 합니다. 층간소음 관련해서 좀 전에 얘기했던 거죠. 피해자의 막말을 들어서 우발적으로 살해했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진술이 계속적으로 변경되는 모습입니다. 자, 층간소음이라는 말이죠. 저도 이제 그 어머니한테 직접 제가 여쭤봤었는데 층간소음 때문에 이 짓을 벌였다. 아니 그럼 해코지를 뭐 물론 그래서는 안 되지만 그 화풀이를 이웃에 하든가 왜 자기 아내한테 저런 짓을 했냐 이거죠. 네, 그렇습니다. 지금 층간소음은 있었다고 합니다. 지금 유족 측에 의하면 층간소음을 항의하는 과정에서 다툼이 크게 나서 고소까지 당했대요. 그런데 중요한 건 그 고소를 한 이웃은 이미 일주일 전에 이사를 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그 이웃과의 갈등은 끝난 상태인데 그래서 이 같이 살던 여자친구가 이 문제로 얘기를 하다가 뭐 정신지체냐 뭐 이런 식으로 모욕을 줬다라는 건데 이 유족 어머니 말씀에 의하면 이건 그냥 가해자의 주장이지 그런 것도 사실일 리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 말 다 믿을 수는 없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190차례나 흉기를 휘둘렀을 때 시신의 상태가 어땠을지. 병원에서도 그리고 경찰에서도 시신을 어머니한테 보여주지 않았답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자, 대체 왜 이렇게까지 잔혹하게 죽임을 당한 건지 어머니는 아직도 이해를 못 하신대요. 네, 이 딸이 사망 당시에 24살이었는데 몸도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일형 당뇨를 앓고 있어서 몸에 펌프를 차고 생활하던 상황이었고요. 이뿐만이 아니라 강직성 척수염, 또 디스크 수술까지 한 상태여서 아예 일을 못하는 상태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결혼을 앞두고 있었잖아요. 생활에 보탬이 되고 싶다면서 의료 수급비까지 포기해가면서 카페에서 일을 해왔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의 어머니는 뭐 모욕적인 말을 들었다 이런 주장 외에 이 딸을 도대체 왜 살해한 건지 도저히 알 수가 없다. 이 두 사람은 평상시에 사소한 다툼조차 한 번을 한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정유정도 처음엔 범행을 계획한 건 아니라고 했고 신림동 성폭행 살인범 최은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범행 왜 저질렀습니까? 우발적으로 간 거죠. 미리 장소를 찾고 흉기를 준비해 놓고도 계획한 건 아니었다는 주장입니다. JTBC가 신상이 공개된 흉악범 49명을 분석한 결과 과거엔 주로 심신미약을 주장했다면 최근엔 최은종처럼 우발적 범행을 주장하고 있었습니다. 법이 바뀌어 심신미약 주장이 안 먹히자 전략적으로 다른 핑계를 찾고 있는 걸로 보입니다. 여도현 조혜연 기자가 차례로 전해드립니다. 2015년 살해한 아내의 시신을 시화호에 버렸던 김하일은 심신미약을 주장했습니다. 이틀 동안 잠을 못 잤다는 겁니다. 왜 그런 범행을 하시게 되셨습니까? 저도 잘 모르겠습니다. 2016년에 수락산에서 여성 등산객을 살해한 김학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열흘간 제대로 밥을 먹지 못했다는 이유였습니다.
실제로 한동안 심신미약 주장이 많았습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 21명 중 심신미약 주장은 9명, 43%였습니다. 그런데 2018년 서울 강서구 PC방에서 직원을 살해한 김성수가 심신미약을 주장할 수 있다고 알려지면서 흐름이 바뀌었습니다. 그때는 화가 나고 억울한 상태여서 이 심신미약을 폐지하자는 국민청원이 처음으로 100만 명을 넘겼습니다. 국회는 사건 2달 만에 심신미약자는 형을 감경한다 해서 할 수 있다로 법을 바꿔 감경 의무를 없앴습니다. 이때를 기점으로 심신미약 주장은 크게 줄었습니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 28명 중에 심신미약을 주장한 흉악범은 4명, 14%에 그칩니다. 그런 심신미약을 인정하는 판례나 선례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상황에서는 피고인들도 적용되지 않을 것이 뻔한데 굳이 대신 계획성을 부인하는 경우가 두드러집니다. 전 남편 살인범 고유정, 세모녀 살인범 김태현도 그랬습니다. 2010년부터 2018년까지는 21명 중 14명, 67%가 고의성이 없다거나 우발적이라고 주장했습니다. 2019년부터 올해까지는 28명 중에 16명입니다. 범행을 인정하지 않은 6명을 빼면 계획 범행을 부인하는 비중이 73%에 달합니다. 전문가들은 흉악범들이 무거운 처벌을 피하려고 상황에 맞추어 전략을 세우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JTBC 여도현입니다. 강도 연쇄살인범 권재찬에게 1심은 계획살인이라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우발살인으로 보고 무기징역으로 낮췄습니다. 계획범행 아닙니까? 이 계획성 여부에 대해선 뚜렷한 판단 없이 대법원에서 원심이 확정됐습니다. 전자발찌 강도살인범 강윤성도 1심은 계획범으로 결론 냈습니다. 하지만 2심은 우발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했습니다. 미리 계획했는지가 사형이냐 무기징역이냐를 가를 정도로 중요한 기준이지만 대법원의 명확한 판례가 없는 겁니다. 심신미약도 여전히 형을 낮추는 수단입니다. 신림동 무차별 흉기살인범 조선은 피해망상을 주장했습니다. 정신질환 전력을 드는 사례도 있습니다. 하지만 법원은 심신미약 판단은 법관이 한다는 25년 전 판례에만 기대고 있습니다. 범인의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는 전문적인 기구도 있지만 역시 최종 판단은 법관 몫입니다. 반성문도 도마에 오릅니다. 딸의 친구를 성폭행하고 살해한 어금니 아빠 이영학의 반성문에 대해 1심은 진심이 아닌 감형수단이라며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반면 2심은 무기징역으로 낮추면서 위선적이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고 했습니다. 이 진지한 반성이란 추상적인 기준을 놓고 다른 해석을 한 겁니다. 우리나라는 살인죄를 무겁게 처벌하는 방향으로 법이나 기준들을 바꿔왔습니다. 하지만 형량에 반영하는 이런 모호한 기준들을 바꾸지 않으면 흉악범의 판결 때마다 나오는 논란은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JTBC 조혜연입니다.